어머, 요즘 세상에 누가 미역국 같은 걸 끓여와요? 모라는 내가 소중히 안고 온 국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어머니나 드세요. 나는 얼어붙었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여온 국통은 어느새 천근처럼 무거워졌다. 딸처럼 아끼려 했던 며느리의 입에서 돌아온 건 차가운 모욕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날의 상처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나는 오순자, 올해 67이다. 이 나이라면 본래 조용히 꽃을 가꾸고 손주들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며 여생을 보내야 할 터였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들수록 자식이 곧 기둥이다. 그러나 내게 있어 아들은 기둥이 아니라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내겐 하나뿐인 아들이 있다. 이름은 한성규. 어릴 적부터 내 자랑이었고 내 희망과 꿈은 모두 그에게 걸려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내가 세운 집에서조차 그림자처럼 밀려나고 있었다. 내 아들 이름은 한성규. 30이 넘은 나이지만 어릴 적엔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어. 나는 늘 그 아이의 미래가 찬란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며느리 이름은 보라. 34. 처음 만났을 땐 이렇게 생각했다. 참 싹싹하고 활발하구나. 이 아이라면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해주겠지. 결혼식 날 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래서 내 평생 모은 강남의 5층 건물을 통째로 물려주었다. 나는 늙었으니 이젠 자식이 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몰랐다. 바로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비극을 불러올 줄을. 그 해 결혼식 날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천에 쌓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나는 그것을 아들과 며느리 손에 꼭 쥐어주었다. 이건 강남 5층 건물 소유권 증서다. 이제부터는 너희 둘의 것이다. 부디 서로 아끼며 잘 살아다오. 그게 어머니의 바람이다. 순간 웅성거림이 퍼졌다. 세상에 강남 건물을 통째로 주다니. 노후 생각은 안 하나. 너무 성급해.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성규와 보라를 바라보는 내 눈에는 오직 희망만이 비쳤다. 그리고 곧 그들의 삶은 달라졌다. 건물 임대 수입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다. 성규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고 보라는 집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누렸다. 나는 두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내 선택은 옳았다. 자식이 행복하다면 이 늙은이가 힘들어도 괜찮다. 그날 아침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새벽 나는 부엌에서 분주히 손을 놀리며 가스불을 켰다. 오늘은 보라의 생일이었다. 나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싶었다. 전날 미리 사온 최상급 소뼈를 깨끗이 손질해 오래도록 푹 고았다. 부엌 가득 진한 향이 퍼지고 김이 피어올라 새벽 햇살 속에서 부드럽게 흩어졌다. 불린 미역을 넣고 얇게 썬 소고기를 한 점씩 떨어뜨리며 조심스럽게 간을 맞췄다. 수저로 국물을 떠 맛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만큼은 꼭 맛있어야 해. 그래야 보라가 웃겠지. 밑반찬도 준비해 두었다. 짭조름한 장조림, 매콤한 오징어 볶음. 예전에 보라가 맛있다며 칭찬했던 것들이다. 나는 상을 차리며 중얼거렸다. 생일날 미역국은 필수지. 보라가 기뻐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를 바라보며 나는 마치 친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듯 가슴이 따뜻해졌다. 갓 끓여낸 미역국을 보온 용기에 담아 천 가방에 곱게 싸 두었다. 옆에는 작은 반찬통도 몇 개 챙겼다. 짭짤한 장조림,
매콤한 오징어 볶. 나는 가지런히 정리한 뒤 혼잣말로 고개를 끄덕였다. 보라가 분명 놀라겠지. 생일날 시어머니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라면 감동할 거야.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파트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67의 나이에도 오늘만큼은 젊어진 듯 설레었다. 가방 속에는 작은 봉투 하나도 넣어두었다. 하지만 내겐 미역국이야말로 진짜 선물이었다. 성규 부부의 집 앞에 다다르자 나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눌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치 첫인사를 하러 가던 그날처럼. 분명 기뻐하겠지. 반드시 그럴 거야. 문이 살짝 열렸다. 보라는 머리를 곱게 말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나는 웃으며 가방을 들어보였다. 미역국 끓였단다. 반찬도 조금 만들었어. 오늘 네 생일이잖니. 그러나 보라는 웃지 않았다. 국통을 힐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생일에 미역국 먹어요? 전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 말에 내 웃음은 굳어버렸다. 손에 든 가방이 덜덜 떨렸다. 나는 더듬으며 말했다. 그래도 생일날 미역국은 꼭 있어야 하지 않니? 가라. 보라는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삐죽였다. 전 차라리 현금이나 상품권이 좋아요. 괜히 힘들게 요리까지 하시고 그 순간 내 가슴은 콩 내려앉았다. 설렘으로 뛰던 심장은 얼어붙고 마음속엔 깊은 슬픔만이 남았다. 보라는 두 팔을 꼬고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저 지금 아이 가질 준비 중이에요. 미역국 많이 먹으면 안 좋다더라고요. 태아에 안 좋은 영향 줄 수도 있다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 깊숙이 날카로운 칼날이 꽂히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하지만 옛날부터 한국 여인들은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었단다. 나는 그저 끝까지 말하지도 못했다. 보라는 손사래를 치며 차갑게 잘랐다. 됐어요 어머니나 드세요. 전 필요 없어요. 순간 화려한 아파트 거실이 답답하게 좁아졌다. 따뜻한 국통을 들고 서 있는 내 두 손은 떨리고 마음만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팽팽한 공기가 흐르는 순간 성규가 방에서 나왔. 문 앞에 서 있는 나와 팔짱 낀 채 불만 가득한 보라를 번갈아 보았다. 보라, 지금 말투가 뭐야? 오늘 네 생일인데 어머니가 새벽부터 미역국 끓여오셨잖아. 고맙다고 해야지. 성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 말에 잠시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 내 아들은 아직 옳고 그름을 아는구나. 하지만 곧 보라가 눈가에 눈물을 그렁이며 말했다.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지. 난 뭐야? 나 지금 임신 준비 중인데 몸에 안 좋을까봐 안 먹겠다는 건데. 당신이 날 나무라 처치. 성규는 당황한 듯 내 쪽을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눈빛. 잠시 후 한숨을 내쉬며 낮게 말했다. 어머니, 그냥 돌아가세요. 괜히 시끄럽게 해서 뭐 하겠어요. 보라는 내가 달래볼게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따끈한 국통을 두 손에 쥐고 있었지만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인 뒤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나는 등을 돌려 화려한 아파트 복도를 한 걸음씩 내디뎠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국통이 들려 있었지만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뒤에서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긴 복도를 걸어가며 내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눈가가 흐려지고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흘렀다. 그건 연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바로 이 집에서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사랑과 희생만 있으면 자식이 알아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화려한 세상 속에서 잊힌 그림자일 뿐이었다. 몇 발자국 걷다가 문득 떠올랐다. 천 가방 안에 아직 장조림 한 통이 남아 있었다. 성규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반찬. 시험 기간마다 내가 꼭 끓여주던 우리 모자의 추억 같은 음식이었다. 나는 복도 한가운데서 발을 멈췄다. 쟤래도 내 아들이잖아. 장조림만은 좋아하겠지. 그 생각에 다시 돌아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살짝 열리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장조림을 내밀었다. 성규야, 네가 좋아하는 장조림을 만들었단다. 옛날 맛이 생각나면 먹어라. 잠시 동안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 찰나의 망설임에 기대어 아직 내 마음이 닿기를 바랐다. 내가 장조림을 아들 손에 건넨 순간 안에서 보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걸 왜 받아요? 냄새부터 구식이고 촌스러워 죽겠네. 시어머니는 맨날 옛날 음식만 들고 와요. 정말이지 그냥 촌스러운 노인네 같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발은 문 앞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저 귀만 쫑긋 세운 채 며느리의 가시 돋친 말이 내 가슴을 cap숙이 찔러 들어왔다. 나는 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그래도 성규가 나를 두둔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곧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엄마는 좀 고지식하지. 늘 옛날 방식만 고집하니까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 그 순간 내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답답하다니? 나는 그 아이의 어머니였다. 먹이고 입히고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 취급을 당하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시야가 흐려졌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내 가슴을 채찍질하듯 아프게 파고들었다. 내 친아들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이번에는 보라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노골적으로 울려 퍼졌다. 여보, 우리 빨리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강남 건물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 집도 있고 저축도 좀 있으시잖아. 나중에 마음 바꾸시기 전에 다 정리해야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 알고 보니 그 애한테 나는 시어머니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돈을 짜내는 금고일 뿐이었다. 성규의 목소리가 이어졌. 망설임이 섞여 있었지만 반대는 없었다. 그래, 어머니가 나이 드셨으니 가진다고 뭐 하시겠어.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지. 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 말들이 내 심장을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이미 나를 버린 것이었다. 돌아서려던 순간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보라가 내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국통을 들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이걸 누가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뚜껑을 열더니 미역국을 한 번에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미역국을 한 번에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뜨거운 국물이 김을 내며 흘러내렸고 미역과 소고기는 하수구로 그대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은 문틀을 부여잡고 눈은 커진 채 떨렸다. 온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다. 눈물이 뜨겁게 솟구쳤다. 국 때문이 아니었다. 내 마음을 이렇게도 가볍게 짓밟아 버린 며느리 때문이었다. 뜨거운 미역국이 정성도 사랑도 없이 하수구로 흘러내리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부러져 나갔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얼음 같은 차가움이 가슴 깊숙이 퍼져갔다. 나는 깨달았다. 그 눈빛의 멸시, 독한 말, 그리고 방금의 행위까지. 며느리도 그리고 내 하나뿐인 아들도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지갑이었다. 돈이 남아있을 때만 의미 있는 존재,
다 쓰면 곡물처럼 버려질 운명. 밝은 복도조차 내 눈엔 어둡게 보였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모든 미련은 사라졌다. 남은 건 단단하고 차가운 얼음덩이 뿐이었다. 좋다.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봐주지 않겠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훔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의 상처는 이제 다른 무엇으로 변해 있었다. 바로 굳건한 결이었다.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다. 집도 돈도 젊음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알았다. 참을수록 더 짓밟힌다는 것을. 나는 떨리는 주먹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안 돼, 이제는 끝이다. 가난해도 괜찮지만 불효에 무너질 순 없어. 그 순간 더 이상 나는 순순히 참고 사는 노모가 아니었다.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된 여자였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나는 다짐했다. 모두 되찾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휴대폰이 눈앞에 놓여 있었고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박진영. 남편의 생전 전우이자 지금은 노련한 변호사였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익숙한 저음이 들려왔다.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 따뜻한 인사에 목이 메었지만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진영 씨, 제발 도와줘요. 제가 강남 건물을 아들이랑 며느리에게 줬는데 이제 저를 쓰레기 취급해요.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굳건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그때 계약서에 제가 특별 조항을 넣어두었죠. 자식이 불효하거나 모욕하면 증여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합시다. 그 말에 내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오랜만에 느낀 감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노모가 아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박진영 변호사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불효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죠.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마치 전쟁터에서 무기를 손에 쥔 군인처럼 새로운 힘이 솟구치고 있었다. 눈을 감자 보라가 미역국을 하수구에 쏟아붓던 모습. 그리고 아들이 내 편을 버리고 며느리를 두둔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 순간 가슴속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그래, 날 지갑 취급했지. 하지만 이제 보여주마. 촌스러운 노인네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내 뒤에는 법이 있었고 내 손에는 이제 반격의 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고 기억하며 준비했다. 보라가 나를 향해 막말을 퍼부을 때마다 나는 몰래 주머머 속 녹음기를 켰다. 가시 돋친 그 말들이 이제는 모두 증거였다. 나는 경비 아저씨를 찾아가 손을 꼭 잡았다. 저기요, 며느리가 국을 싱크대에 버린 날 복도 CCTV에 찍혔을까요? 며칠 뒤 내 손에는 분명한 영상이 들어왔다. 보라가 국통을 들고 와 무표정하게 하수구에 쏟아붓는 장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강남 건물의 세입자들을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들은 성규와 보라가 임대료를 올리며 협박하고 보증금까지 가로챘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었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완성돼 갔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울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다. 이제 내가 일어서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 몇 주 뒤 박진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무겁지만 단호했다. 형수님, 조사를 마쳤습니다. 성규와 보라는 단순히 임대료를 챙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세입자들에게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유지비, 보안비, 심지어 특별관리비라는 명목까지 전부 사적으로 빼돌렸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꽉 움켜쥔 채 말을 잃었 보라의 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 아들 성규 역시 똑같이 탐욕에 물들어 있었다니.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게다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계약을 끊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수님께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는 가슴이 저리면서도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저 아이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낭비되고 있었다니. 그러나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나는 다분히 말했다. 좋아요. 계속 증거를 모아주세요. 이번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박진영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 앞에 놓았다. 그 안에는 성규와 보라의 지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고급 외제차 구입 영수증, 유럽 여행 패키지, 최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전부 건물 관리 계계에서 빠져나간 돈이었다. 나는 손이 떨리며 한 장 한 장 넘겼다. 숫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평생 모은 재산이 고작 저들의 향락을 위해 낭비되고 있었다 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도 찾아왔다. 그동안 협박당하고 착취당했던 세입자들이 마침내 입을 연 것이. 어느 오후 1층 회의실에서 그들을 만났다.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굳세었다. 한 중년 남자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집단 탄원서를 작성해 모두 서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수십 개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성규를 집으로 불렀다. 마음을 굳혔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리라. 아직이라도 아들이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는지. 나는 일부러 지친 듯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규야,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그러더구나. 어머니가 암이래. 수술해야 한단. 돈이 많이 든다는데. 도와줄 수 있겠니? 성규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괜찮아. 어머니,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잔인했다. 암이라 그거 돈 엄청 들어요. 우리도 지금 빠듯한데. 어머니, 그냥 집 담보 잡고 대출 받으세요.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생명마저 돈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 그 순간 나는 아들을 잃었다. 적어도 인간다운 아들. 그날 성규가 내 집을 나간 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몰래 그들의 집까지 따라갔다. 문틈이 살짝 열린 사이로 나는 들었다. 보라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도끼 어린 말투. 잘 됐네. 정말로 아프다면 오히려 좋아. 그냥 죽게 두면 집이랑 남은 돈 전부 우리 거잖아. 순간 방 안에서 성규의 무거운 한숨이 흘렀다. 그러나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움켜쥐어진 듯 답답했다. 벽에 기대선 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죽음을 바라는 저주였다. 그리고 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곧 동의와 다름없었다. 그 순간 나는 몸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싸늘함을 느꼈다. 이 고통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 깊고 날카로웠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노란 불빛이 벽에 비친 내 그림자는 더없이 초라했다. 울음조차 말라버려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핏줄은 끝까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아들과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는 그 믿음을 무참히 짓밟았. 남은 건 공허함과
끝없는 절망뿐.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또 다른 불꽃이 일어났다. 나는 눈가를 훔치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꺼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세입자들의 집단 진정서, 탁자 위에 차곡차곡 올려두니 마치 배신자에게 겨눌 탄원 같았다. 좋아, 모성애 따윈 너희가 지려봤다.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 법뿐이다. 나는 결심했다. 건물을 되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평생을 주고도 배신당한 한 어머니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작은 거실 탁자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았다. 정리된 서류 뭉치는 마치 결전을 앞둔 무기 같았다. 한쪽에는 CCTV USB가 놓여 있었다. 보라가 무표정하게 미역국을 싱크대에 쏟아붓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녹음기, 촌스러운 노인네라는 모욕과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삭임이 생생히 들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들의 집단 탄원서가 가지런히 놓였다. 서명 줄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진실이 적혀서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씁쓸히 미소 지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내가 겪은 굴욕과 눈물, 그리고 배신의 기록이었다. 어느 흐린 오후, 나는 성규와 보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오늘은 분명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단호하고 냉정했다. 그들이 들어서자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좁아졌다. 보라는 팔짱을 낀 채 비웃듯 쳐다봤고 성규는 어색하게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불러요.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탁자 위에 물건들을 하나씩 올려놓았다. USB, 녹음기, 두꺼운 진정서 뭉치, 탁탁탁탁.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여기 있다. 너희가 한 짓의 전부. 어머니에게, 세입자들에게,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남긴 건물에 저지른 죄목.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보라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를 모함하는 거잖아요. 나는 말없이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곧 방 안에 울려 퍼진 목소리. 그냥 죽게 두면 집이랑 남은 돈 전부 우리 거잖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성규와 보라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리고 나는 평생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단호히 말했다. 나는 더 말하지 않고 USB를 TV에 꽂았다. 화면에 영상이 떴다. 보라가 국통을 들고 얼굴을 찡그린 채 싱크대에 몽땅 쏟아붓는 장면.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미역과 고기가 하수구로 흘러내렸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보라의 눈이 커졌다가 황급히 더듬거렸다. 그건 그냥 맛이 별로라서. 그러나 말은 목구멍에 걸려 더 이어지지 못했다. 영상은 너무도 선명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치켜뜨고 차갑게 말했다. 그건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새벽부터 끓여 네 생일상에 올리려던 정성이었다. 그런데 넌 그걸 쓰레기처럼 버렸다.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짓이냐. 보라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늘 오만하던 그 입이 그날만큼은 완전히 막혀버렸다. 보라는 갑자기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내 다리를 붙잡았다. 그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건물만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소송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꼭 달라질게요. 효도할게요. 그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내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내 눈앞의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낯선 여자일 뿐이었다. 성규도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모든 게 제 불찰이에요. 앞으로는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고 진심 어린 후회는 없었. 그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짓된 말뿐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알았다. 이번에 내가 흔들린다면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될 뿐이라는 것을. 나는 보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칼처럼 날카로웠다. 오늘부로 우린 더 이상 모자가 아니. 너희가 날 지갑으로 본 이상 나 역시 너희를 낯선 나무로 볼 뿐이다. 보라는 더 크게 울부짖었고 성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결심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모든 서류와 증거를 챙겨 법원으로 갔다. 탁자 위에 놓인 소장은 선언 같았다. 본인 오순자는 아들 한성규와 며느리 보라에게 증여한 재산을 전면 취소하고 강남 건물의 소유권을 대대릴 것을 청구합니다. 펜 끝에서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 이제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끊어진 인연을 법적으로도 마무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보라는 또 다른 비열한 짓을 슥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울먹였다.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요. 갑자기 아들까지 고소하고 건물을 되찾겠다고 하세요.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제발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그 가식적인 눈물과 하소연의 일부 친척들은 반신반의하며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이 드셔서 왜 그런 일을 벌이시나? 왜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나? 나는 묵묵히 들었다. 변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재판 날이 다가왔다. 세입자들이 줄지어 증언대에 올랐다. 그들은 임대료를 강제로 올리게 한 일, 보증금을 빼앗긴 일, 협박당한 일을 낱낱이 말했다. 수십 개의 서명이 담긴 집단 탄원서가 재판부 앞에 놓였다. 그 순간 보라가 꾸며낸 거짓말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침내 정의의 빛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내 변호사는 증거와 증언을 하나씩 내놓았고 그 화살들은 모두 진실을 향해 곧게 날아갔다. 반면 성규와 보라는 고개를 숙인 채 창백한 얼굴로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마침내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의 불효와 모욕, 그리고 재산 횡령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강남 건물 증여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소유권은 원고 오순자에게 반환한다. 순간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나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토록 쌓였던 한과 눈물이 마침내 풀려나갔다. 보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성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 나는 곧게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건물과 돈을 되찾은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내 자존심을 되찾았다. 재판이 끝난 뒤 나는 당당히 법정을 걸어 나왔다.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지만 뒤에 서 있는 성규와 보라의 얼굴은 창백했다. 보라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어머, 이제 끝이야. 우리 전부 잃었어. 성규는 말없이 멍한 눈빛으로 허공만 바라봤다. 한때 내 자랑이던 아들은 이제 초라한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그때 세입자들이 몰려와 내 주변을 둘러쌌다. 한 중년 여성이 내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속에는 씁쓸함과 자부심이 동시에 일렁였다. 핏줄은 이미 끊어져 버렸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아무도 나를 짓밟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뒤 잠시나마 그들이 뉘우칠 줄 알았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보라는 여전히 집요했다. 은밀히 중개업자들을 만나 서류를 위조하려 하고 심지어는 내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짓까지 꾸몄다.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아닌 오직 증오와 탐욕만이 자리했다. 한편 성규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바빠져들었다. 술과 도박에 손을 대고 결국 고리대금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다. 한때 내가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은 이제 무너져버린 잿더미 같은 모습이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내 가슴은 아팠다. 그러나 예전처럼 찢어지는 고통은 아니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남은 건 냉정한 공허함뿐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건물은 다시 내 손에 돌아왔지만 이제 돈은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남은 생의 평온이었다. 나는 부동산 관리 회사를 고용해 임대 문제를 맡겼다. 매달 생활비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어린이 복지재단과 요양원에 기부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도 환하게 밝아졌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고 따뜻한 차를 마셨다.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또래들과 요가를 배우며 몸을 풀었다. 밤이면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마떠 지금껏 겪은 일들을 일기장에 조용히 적어 내려갔다. 나는 깨달았다. 행복이란 모든 것을 내어주거나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조금은 남겨두는 것임을 이제 나는 미소 지을 수 있었다.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67의 노인이 마침내 자신 안에서 평온을 찾은 것이다. 아침 햇살이 정원 가득 내려앉았다. 나는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꽃들에게 시원한 물을 부어주었다.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방울 속에 내 얼굴이 비쳤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두 눈은 예전보다 더 맑고 빛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과거는 이미 끝났어.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새들의 지저귐 속에서 따뜻한 아침 햇살 아래 나는 더 이상 배신당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여자, 당당한 노인, 그리고 내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존재였다.